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2장 SF 소설에서 미래 투자의 힌트를 얻다. 투자를 문화로 배우려면 문학, 역사, 철학이 아니라 역사, 문학, 철학의 순서로 기초를 다지는 게 좋습니다. SF 소설은 투자 공부, 미래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메타버스의 전통은 우리 고전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달러구두 꿈 백화점은 성장주 투자에 특히 주목한 PDR의 위력을 알게 해줍니다. 이더림에 투자한 흑수저 새 여성의 탈출기는 MZ세대의 마음을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닐 스티븐슨이 만든 유행어 메타버스와 제프 베이조스와의 인연은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대만을 돕는 대만계 소설가 테드 창과 대만계 CEO 젠슨 황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리고 작가가 되어 NFT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두 권의 SF 소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한 닐 스티븐슨의 저서 스노크래시. 주인공은 해커 피자 배달부 히로이고요. 일본인과 한국인의 혼혈이랍니다. 데몬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가상현실에 접속해 아바타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메타버스란 말이 처음 사용됐다고 하죠.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세븐 이브스, 베이조스에게 직접 영감을 준 책입니다. 이 책은 제프 베이조스 외에 독서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읽은 SF 소설의 모든 것이 이 책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요까지만 들어도 굉장히 읽어보고 싶은 책이네요. 잠깐 내용을 소개하면요. 멸망을 앞둔 인류가 살기 위해 우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내용 소개를 하지 않고 모두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는 걸 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종말론적인 하드코어 SF에 이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바로 암담한 미래를 막기 위해 인류는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모든 인류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이죠. 닐 스티븐슨은 언제나 시대를 앞서가는 선견지명의 작가로 그 통찰력의 배경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공부에는 기업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좋은 SF 소설 읽기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세계의 슈퍼 리치들이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번 SF의 추천작 닐 스티븐슨의 스노크래시와 세븐 이브스 여러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일론 머스크가 인생책으로 꼽은 파운데이션입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독서광으로 특히 SF 소설을 탐독합니다. 그가 읽은 1만 권의 책 중에서 베스트 10을 간추리면 상위권의 현대 SF 소설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봇의 3원칙으로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0년대 스타워즈의 원조라고 불리는 SF 대하 소설을 집필했습니다. 물론 스타워즈처럼 행성 간 전쟁은 아니지만 행성과 행성의 이동 및 탐험을 다룬 주제의 책 가운데 파운데이션은 최고의 시리즈입니다.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파운데이션을 보면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투자는 미래의 돈이 될 곳으로 기대하는 사업에 자신의 현재를 맡깁니다. 미래는 행성 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정도로 우주 기술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역사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들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역사 심리학을 통해 은하계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시모프가 만든 역사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미래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쓰는지 보여줍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일수록 과거 역사와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치려 한다는 사실이 반영된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투자 해안은 언젠가 인류는 지구를 떠나 우주를 향해 걸음을 내딛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달 여행 사업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일론 머스크도 화성 여행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랍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결국은 우주가 돈이 된다는 생각에 우주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체에 대한 열정도 아시모프의 소설에서 기인했다고 보는데요. 아시모프의 1953년 셀리에는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나름의 생각과 성격을 가진 무인 자동차가 등장합니다.
아시모프의 소설 속에서 예언한 미래 기술들은 이 밖에도 즉석식품, 무선으로 작동되는 가전기기, 사막 지역에 건설되는 태양열 발전소 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열심히 읽은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소설을 현실화하는 데 일생을 바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SF 작가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SF 작가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요. 상상력을 바탕으로 기발한 전개의 방점을 찍는 작가, 이야기 구조를 정교하게 짜 독자를 미래 세계로 빨아들이는 흡입력 있는 작가, 주제와 소재는 미래 과학이지만 풀어가는 방식은 전통적인 순수 소설로 아름다운 미문으로 감동을 주는 스타일. 첫 번째 스타일이 베르나르 베르베르, 두 번째 스타일은 듄 시리즈의 원작자 프랑크 허버트와 아이작 아시모프, 세 번째 스타일이 바로 우리나라 작가 김초엽입니다. 김초엽은 다른 SF 소설 작가들보다 환경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다룹니다. 그는 ESG 같은 작가로 환경과 사회적 연대, 윤리의식이 작품에 녹아있어서 젊은 층들이 열광하는 거죠. 투자 세계에 비유하면 젊은 투자자들은 김초엽같이 미래지향적이고 윤리적이고 환경과 적극 공명하는 기업을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초엽 작가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끝의 온실, 그리고 방금 떠나온 세계, 그리고 데뷔작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책에서는 미래의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는 통찰력을 제공한답니다. 또 다른 한국 작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달러굿도 꿈 백화점의 이미애 작가입니다. 이미애 작가의 판타지 소설 달러굿도 꿈 백화점은 꿈의 메마른 한국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행복하지 않으면 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고 싶다는 인간의 욕명을 잘 반영한 소설이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실에서 꿈이 없는 현대인들이 소설 속에서라도 꿈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 매출은 없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꿈을 먹고 사는 PDR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PDR은 Price to Dream Ratio, 즉 주가에 반영된 꿈의 비율입니다. 실적으로 뒷받침되는 애플이나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한때 분명히 PDR만 높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었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의 차원에서 투자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10배 이상 오르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은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기업의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가 있고 이야기가 사람들을 빨아들일 때 PDR이 높아집니다. 또 하나는 CEO의 이야기입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엔비디아의 젠슨 황, 모두 꿈의 크기가 대단한 인물이었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진 인물들입니다. 스토리가 꿈을 키우고 꿈은 투자자들을 설득해 투자금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한 발 먼저 시작해 큰 돈으로 투자자에게 보답할 수 있습니다. 성장주를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PER, PBR, PSR만 볼 게 아니라 그 기업의 PDR이 얼마나 크고 꿈이 현실화될 근거가 있는지 등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SF 소설은 멋진 신세계입니다. 최초의 SF 소설은 프랑켄슈타인이지만 최고의 SF 소설은 이구동성으로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꼽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미 리뷰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 리뷰라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자 헉슬리는 1960년대 사이키델릭 선구자 그룹명인 도어스를 지은 장본인으로, 그는 인간에게는 정신 이상과 광기 같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즉 불편한 자유가 편한 부자유보다 나은 자유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저는 멋진 신세계를 생각할 때마다 관심 있는 투자 종목인 유전자 가위 기업과 버클리 대학 교수로 유전자 가위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 불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해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서전인 크리스퍼 가위가 온다에서 크리스퍼 가위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박테리아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0.0000003%의 확률의 도전에 성공한 것이래요.
유전자 가위는 두 가지 기술이 있고요. 몸 안에서 편집이 가능한 기술과 몸 바깥에서 편집해 몸에 이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다발성 경화증이나 1형 당뇨병 같은 완치가 불가능한 면역 질환을 정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돈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투사이면서 과학자입니다. 또한 그녀는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7년 맘모스 마이오 사이언스라는 유전자 진단 업체를 설립하면서 투자를 받고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는 유전자 가위 연구회사를 차려 사상 처음으로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우드나 교수는 총 3개의 회사를 보유 중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IPO에 성공해서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노벨상 수상과 함께 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고도 합니다. 이런 회사 눈여겨봐야 될 것 같죠? 저자도 이 회사가 인상 깊었는지 이 기업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네요. 기업보다 업종을 먼저 보는 게 성공적인 투자의 길인 일이라고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와 더불어 다우드나 교수가 관여하고 있는 인텔리아 테라퓨틱스도 주목해야 할 기업으로 저자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암호화폐의 2030 세대가 열광하는 이유를 세태의 소설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장류진 작가의 일의 기쁨과 슬픔. 이 소설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일한 경험을 잘 녹여낸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형식과 소재의 노동소설로 블록체인에 열광하는 2030 세대의 정서를 소설로 그대로 옮겼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도서도 읽고 싶은 리스트에 추가해놨고요. 그 다음은 엔비디아와 테드 창의 SF 소설입니다. 메타버스와 NFT에 열광하는 이들은 테슬라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미 게임 유저들에게는 그래픽 칩의 제왕으로 불리고 있죠. 특히 메타버스의 기반 기술인 가상현실에서 엔비디아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홀로그램 등을 이용해 젠슨 황의 아바타를 출연시켜 마치 실제 연설하는 듯한 효과를 구현해냈을 정도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창업자로서 대만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대만계 미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 인생의 이야기를 쓴 테드 창입니다. 최근작인 숨에서는 숨을 포함해 모두 10편의 중단편이 실려 있는데요. 도입부에 실린 상인과 연금술사의 문, 그리고 평행우주가 등장하는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 기발한 상상력을 가진 테드 창의 작품을 한번 꼭 읽어보고 싶네요. 2장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미러라는 이더리움 기반의 탈 퍼블리싱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나 카카오톡 브런치에 글을 올려도 이 글의 소유권은 내가 갖지 못합니다. 저작권은 나에게 있는 게 확실한데 소유권은 네이버에 있어요. 하지만 미러에서 글을 작성하면 작성과 동시에 NFT 토큰이 발행돼 소유권이 자신에게 영원히 귀속됩니다. 독자는 NFT를 전체 또는 일부러 구독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독자에게 재판매해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지요. 즉, 발행할 때 정해진 양만큼만 발행해서 소수의 독자만이 돈을 내고 읽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작가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러는 2020년 10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신생 기업입니다. 2021년 6월에는 A단계로 $10,000,000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10,000,000 투자자 중에는 블록체인 투자자로 변신한 초기 인터넷 브라우저의 황제 마크 안드레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전망이 있다는 소리겠죠? 이건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새로운 기업이네요. 이어지는 3장에서는 NFT 미술품 투자로 누구나 프로슈머가 된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NFT에 대한 관심은 무척 뜨거웠습니다. NFT는 게임 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적고 관심을 보이지만 실은 NFT의 존재 이유는 미술 시장 때문입니다. 미술은 음악이나 영화와 달리 희소성 때문에 수집력을 자극하고 비싸게 거래되어 온 유일한 예술품입니다. 미술은 다른 여느 예술보다 상업적이죠.
NFT가 처음 등장했을 때 가장 환영했던 것이 미술계인 것은 미술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과 비슷한 유통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이 돈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 곳이 미술계 사람들이죠. 미술품은 NFT 붐이 일기 전부터 이미 경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NFT는 모두 알다시피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파일이 세상에 단 하나 존재한다는 고유 번호와 파일을 설명하는 속성, 데이터 등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FT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디지털 파일은 링크 주소를 가지고 있죠. 원본으로 확인이 되면 소유자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사본으로 수많은 사람이 함께 감상할 수는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지만 소유한 사람은 단 한 명인 사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솔직히 이 세계는 좀 실감이 안 나요. 감이 안 잡혀요. 하지만 관심을 갖고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NFT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발행되는 이유.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특히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민팅이란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 이를 NFT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런데 NFT는 민팅을 할 때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합니다. 애당초 결제 수단이 아닌 가치 저당 수단으로 자리 잡은 비트코인은 계약할 때마다 10분씩 걸리는데요. 이더리움은 그 시간을 15초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블록에는 데이터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계정 주소만 저장되어 있어 훨씬 간편한 시스템이라네요. 따라서 NFT처럼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산은 비트코인보다 확장성이 높은 이더리움이 유리하답니다. 그러니 NFT가 뜰수록 이더리움은 더 잘 나갈 것으로 보이죠.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코인만큼 이더리움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4장, BTS의 앨범이 아닌 NFT를 사라. 음악은 근본적으로 NFT로 100% 가치가 이전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서 미술편에서 살펴본 대로 음악은 미술처럼 소유의 개념, 경매시장이란 공개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NFT는 소유권의 개념이고 음악은 저작권의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음악 산업이 NFT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솔직히 미지수였습니다. 그러나 NFT는 아티스트에게도 그리고 음악 팬에게도 돈을 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가수가 음악을 NFT 경매 사이트에 올려 비싸게 판 뒤 그 수익을 갖는 방법입니다. 아예 음반 발매를 NFT로 하는 가수들도 있고요. 곡을 소유한 사람은 앨범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판매하면서 수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한 아티스트가 신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앨범을 대중에게 공개도 하지만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한 NFT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NFT는 앨범 회사나 제작사 같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가수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인 가수들은 자신의 곡을 NFT로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놓고 문화에 관심이 많은 구매자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음반사나 제작사가 갑이고 가수는 을이라는 이른바 노예 계약 같은 나쁜 관행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FT는 가수와 팬이 직접 만나서 서로가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건전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반 제작사와 기획사가 NFT에 전사적으로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최근 SM의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은 NFT를 메타버스와 함께 미래 콘텐츠로 꼽았으며 JYP 엔터테인먼트는 디지털 자산굴에서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와 손잡고 NFT 플랫폼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제작사와 아티스트, 팬이 모두 만족할 만한 NFT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제작사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음반이나 콘서트 외에 수익 모델 다각화 차원에서 NFT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NFT는 태생적으로 자유를 추구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중앙은행이 필요 없는 P2P 금융 같은 것이지요. NFT는 결국 팬과 제작사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결국 팬으로 귀결되리라 봅니다. BTS가 좋아서 BTS 돈을 쓰는 거지 기획사인 하이브가 부자 되라고 돈을 쓰는 건 아니죠. 그리고 MZ세대가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줄이고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음악 산업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해야 될 다음 기업을 살펴보죠. 바로 스웨덴에 본사를 두는 글로벌 점유율 1위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스포티파이입니다. 이용자 수가 3억 명을 넘고요. 그 중에서 매달 돈을 내고 유료로 듣는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한마디로 음악의 넷플릭스죠. 당연히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스포티파이에 주목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때문에 스포티파이를 견제했고 메타 플랫폼스와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죠. 소프트 파워가 약한 중국 정부는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자 게임과 음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2억 사용자를 등에 업은 위챗이라는 SNS 플랫폼을 갖춘 중국 최고의 빅테크 기업 텐센트가 집요하게 스포티파이 인수에 달려들었고 가격 결정권도 스포티파이 경영권에게 넘겼지만 결국 인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중국의 독재 권력이 세계인의 음악적 취향을 조종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텐센트의 창업자 마허텅이 열렬한 공상당원이기 때문이죠. 음악 산업에 관심이 있다면 BTS와 블랙핑크 같은 국내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처럼 전 세계 음원 유통을 지배하는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뮤직하우라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을 알아보죠. 뮤직하우는 아티스트의 저작권을 나눠 갖는 경매 사이트입니다. 저작권 공유 사이트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가수 멜로망스의 인기곡 선물의 저작권은 이 곡을 만든 두 멤버뿐 아니라 3,076명이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뮤직하우는 음악 원 저작자로부터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일부를 목돈을 주고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식처럼 쪼갠 뒤 경매에 올립니다. 매주 5에서 7개의 곡이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누구든 뮤직하우를 통해 이 저작권 지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해당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매달 배당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광고도 하는 걸 봤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뮤직하우는 서비스를 시작한 2018년 1만 명에 불과던 회원수가 2021년에는 80여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MZ세대는 재미를 추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누적 거래액도 2018년 10억 원에서 2021년 2,82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한국재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배당 수익률은 6.87% 정도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기업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도 했답니다. 이게 성공하면 스포티파이 같은 세계적인 음악 회사가 되는 거겠죠? 이어지는 다음 장은 영화가 보여주는 월스트리트와 메타버스입니다. 영화는 음악이나 게임과 달리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 분야로 대부분 영화를 즐겨봅니다. 영화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희소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의 필름은 미국 헐리우드나 한국의 극장에서 상영되는 복제본이나 화질은 똑같습니다. 넷플릭스는 국경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미술품처럼 경매 시장에서 사고팔 성질의 고급 물건이 나올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화가 가진 특성은 시간의 예술이라는 점인데요. 공들여서 찍은 시간만이 러닝타임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관람한 사람들의 모든 시간까지 포함해서 영화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본 영화보다 100만 명이 본 영화는 적어도 1만 배 이상의 시간이 가치로 환산됩니다. 이런 점에서 영화는 NFT가 도입될 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영화 자체가 많이 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상품이기에
희소성이란 가치가 만들어낸 NFT와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NFT가 영화에 어울리는 장점도 있습니다. 영화의 수많은 장면을 바탕으로 NFT라는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가 될 수 있지요. 실제 한국 영화 특송은 영화 속 캐릭터들과 자동차, 총, 비행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담은 디지털 아트를 NFT로 발행해 1초 만에 완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NFT와 별도로 그 자체로 좋은 투자 공부 교재입니다. 돈에 대한 태도, 돈 버는 방법, 메타버스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영화를 다루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화로 풀어가는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돈의 세계에서도 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마진콜, 24시간 조작된 진실을 추천합니다.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는 월스트리트의 생리를 묘사한 80년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돈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세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월가를 다룬 이 영화들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에는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 확신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유머러스하게 비꼰 빅쇼트도 있네요. 이번엔 메타버스를 그린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는 메타버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메타버스를 지향했습니다. 영화 자체가 메타버스죠.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메타버스를 이해하기 이보다 더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속 NPC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 프리가이도 있네요. 프리가이는 멋지고 기발한 상상력의 산물로서 메타버스 세계를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메타버스에 올라타서 돈을 벌고 싶다면 영화를 보면서 영화와 게임이 어떻게 통섭될 수 있는지 분석해가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중국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죠. 2013년에 만든 아메리칸 드림 인 차이나, 천민밀이라는 홍콩 영화를 만든 진가신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에서 뉴드림이라는 회사로 나오는 실제 회사명은 신동방그룹으로 2003년 미국 증시, 그것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신동방그룹은 상장 당일 시가 총액이 30억 달러를 돌파하였죠. 그러나 19년이 지난 현재 2022년에 시가총액은 22억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고 그것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죠.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반미로 돌아선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를 포함한 미국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에게도 호의적이지가 않지요. 결국 중국의 경제는 중국 정부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즉 중국이 1년 뒤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는 오직 시진핑만이 알겠군요. 이번에는 메타 플랫폼스가 된 페이스북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 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데 왜 회사는 이름을 바꿨을까요? 메타버스는 SNS를 포함해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제2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메타버스와 페이스북을 통합함으로써 새로 뜨는 메타버스 시장에서 페이스북 하면 메타버스, 메타버스 하면 페이스북이라는 공식을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메타 플랫폼스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 밀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체 OS를 가지고 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비하면 약자에 속하는 측면이 있죠. 28억 명이란 대단한 유저를 보유한 세계 최대의 SNS 그룹이지만 그래도 앱일 뿐이라는 세간의 인식은 한계가 분명히 있죠. 따라서 메타 플랫폼스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SNS뿐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되려고 일찍부터 노력해왔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가상현실 헤드셋 제조업체인 오큘러스를 27억 달러로 인수한 것도 이런 의지였죠. 앞으로 메타버스에서 하드웨어 시장은 군웅할배의 상황입니다. 오큘러스가 업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메타 플랫폼스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맞먹는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에 민감해야겠죠. 이번에는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넷플릭스라는 OTT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2년 1월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피바람을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넷플릭스가 하루 만에 $100 이상 떨어지고 2021년 11월 고점 대비 2달 만에 41%가 떨어졌죠. 같은 여파로 OTT의 또 다른 강자인 디즈니도 당일 7% 가까이 하락했답니다. 여기까지 보면 OTT 시장이 레드오션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20세기 내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주도해온 영화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게임 산업의 왕자를 넘겨주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영화는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해 NFT와 자신을 접목하는 또 다른 혁신을 이루어야 게임 산업의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은 작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핫한 드라마 중에 하나였죠. 이 드라마를 보고 투자자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드라마에 투자할 것인가, 넷플릭스에 투자할 것인가. 저자는 K-드라마의 미래를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와 비즈니스 감각이라는 두 가지 재능이 동시에 필요한 영역에서 이 둘을 모두 갖춘 인재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해외 문화에 열려 있어서 미국, 일본, 유럽, 홍콩 등 기존의 문화들로부터 장점을 빨리 배워 이를 작품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장입니다. 사회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을 쉬는 동안 잠시나마 위로해줄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가 한국 사회에서 유달리 강조되는 것도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곳에서 고통을 잊어버리려는 한국 특유의 치열한 경쟁 상황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봅니다. 20세기 다른 나라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극적인 변화 3가지. 외세의 식민지 지배, 동족 상잔의 전쟁, IMF 외환위기 이후 반강제적인 신자유주의 도입을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 변화가 없는 여러 나라들보다 드라마틱한 서사 구조를 역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문화산업에서 미래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창작의 자유는 더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치를 보면은요. 그러나 K-드라마보다 더 좋은 선택은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업체입니다. 넷플릭스가 더 잘 나가리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넷플릭스가 영화나 드라마 외에 다른 수익 모델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체 MD숍이 있고 드라마 속에 등장한 의류 등을 판매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게임 시장에서 가장 대중적인 모바일 게임과 마니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비디오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진짜 돈을 벌 줄 아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앞으로 이 모든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평정할 수도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 게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의 소제목은 게임은 미래 투자의 핵심이다 입니다. 돈의 흐름을 알고 싶다면 새로운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은 메타버스와 NFT를 동시에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메타버스와 NFT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지, 게임 산업의 여러 분야 중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은지, NC소프트, 넥슨, 위메이드, 펄 어비스 등 게임 업체의 강자들은 NFT와 메타버스, 때로는 블록체인에 왜 사활을 거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게임 중 메타버스를 가장 잘 구현한 로블록스, 레드데드 온라인을 알아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의 인수를 메타버스와 연결해 살펴봅니다. 동남아에서 최고 화제가 되고 있는 엑시 인피니티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웹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웹툰에 이어 메타버스와 NFT로 확장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진검승부에서 승자를 예측해 봅니다. 게임은 영화와 음악을 제치고 이미 엔터테인먼트 산업 1위에 올라섰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것은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되는 시장이라는 증거입니다.
게임이 이렇게 뜨거운 시장이니 넷플릭스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할 것은 확실하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 유명한 게임 사업은 2022년 이후 더욱 잘 나갈 전망입니다. 바로 NFT와 메타버스 때문이죠. 메타버스는 영화와 게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NFT는 미술과 게임을 위한 미래의 캐시카우입니다. 물론 음악과 영화 분야에도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만 NFT의 무게중심은 확실히 영화와 게임 문화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투자자를 먹여 살릴 두 미래 먹거리에 모두 통하는 문화는 오직 게임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게임이 대세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임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입니다. 모바일 게임은 휴대전화 전용 게임으로 거의 전부 온라인 지원이 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지금의 게임 그래픽이나 퀄리티가 콘솔 게임 못지않을 정도로 뛰어나고요. 사람들은 항상 휴대전화를 들고 있기에 시장도 제일 크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 업체를 살펴볼까요? 먼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는 미래의 전설 말고는 특별히 떠오른 것이 없는 회사였지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를 선보이면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게임의 대성공이 전적으로 NFT 덕분이라고 봅니다. 게임 유저들은 게임 캐릭터를 NFT로 발행해 거래할 수도 있고 게임 속 아이템인 흑연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가상화폐로 바꿀 수도 있지요. NFT는 희소성과 관련해 디지털 세계에서 등기권만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 가능성이 이처럼 큽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라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비판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해 NFT 게임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은 부동의 국내 1위 게임 업체 넥슨입니다. 그리고 넥슨은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죠.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은 비트코인을 1717개나 이미 구입했고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스탬프도 인수한 바 있죠. 블록체인이 게임에 이어 제2의 성장 동력을 갖춘 미래 먹거리라는 것이 김정주 회장의 철학이랍니다. 지금은 김정주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넥슨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사업에 계속 뛰어들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넥슨이 돈의 흐름을 그 어느 게임 업체보다 빠르게 적응해왔다는 점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NFT 게임 중에서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외국 게임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레드 데드 리볼버라는 게임이고요. 남북 전쟁 무렵의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서부 시대가 메타버스로 이상적이라는 사실은 미국 드라마인 웨스트월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어떤 특별한 미션이 없는 상태로 서부 시대로 돌아가 무법자의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게임인 줄 알고 구매했던 사용자들이 이게 게임이 아니라 서부 시대의 삶을 시뮬레이션하는 메타버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저는 게임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웨스트월드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20, 30대 세대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할 수 있는 성인용 게임을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서부 시대의 무정부주의를 낭만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서가 아직도 강하답니다. 이 게임이 대성공적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이유를 살펴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세계 최대의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콜 오브 듀티,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등의 판권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인수한 진짜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 메타와 진검승부를 벌이는 메타버스에서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나 오피스보다 더 빠른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고 이를 커뮤니티와 연결시켜 독자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한 수준까지 진화시킨다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대한 계획이죠. 결국 메타버스 시장에서 애플과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삼국지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 책을 끝까지 읽었다면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암호화폐가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정치적인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걱정거리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은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계속해서 신조어가 나오고 있고 세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NFT 등 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음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면 투자자도 변해야죠. 투자자라면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직면해서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그 이용법을 파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으로 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부는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네, 이상입니다. 이 책 굉장히 그렇게 큰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모르던 세계 또 관심이 없던 분야까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어요. 우선 여기서 저는 오늘 아마 책을 반납을 하면은 새로운 여기서 소개했던 SF 소설 여러 권을 들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호기심들이 자극되고 또 새로운 관심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